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원화 기준으로는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신고가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조급함을 가지고 투자를 베팅을 하면 10중 8구 거의 고점에 물립니다. 왜냐하면 포모가 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느낌 올 때는 일단 덮어놓으시고 주식을 보지 마세요. 그날은 보시는 순간 아마도 꼭대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나오신 이후로 또 주식시장이 여전히 좋습니다. 네.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막 계속 들려가지고 또 이사님이 한번 또 지금 시장에서 또 짚어주실 거 한번 짚어주십사 해서 또 모셨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3,900이 넘은 것 같아요. 코스피. 네, 찍고 빠졌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는 걸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정말 4천이고 이러다 보면 그 임기 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5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이제 20 몇 프로만 오르면 5천인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다녀간 뒤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AI 버블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냐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작년에 우리가 유독 약했잖아요. 네. 근데 유동성은 작년부터 엄청 풀리고 있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계속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연초에 소위 말해서 밸류업 정책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괜찮은 그림이 갔다가 7월 들어서면서 밸류업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팔아대기 시작했고요.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가지고 또 30조 원어치를 거의 6개월 동안 팔아버렸거든요. 거기다 또 연말에 계엄령 터지면서 또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가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거의 버려버리고 외면해버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제 빈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왜 그런 급하게 올라갔느냐. 작년에 소외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하나 있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상법 개정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하나 3차 개정 예고를 해놨죠.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서 보시면 이제 감사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3%를 적용해가지고 오너가 이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하기가 불가능하게 이제 사실상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오너 지분이 80%라고 해도 그건 3%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는 기관이 됐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대로 간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전자투표 오지에서 불시에 주총하거나 이래버려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이번에 또 예고하고 있는 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고 연말 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나오는데 자꾸 딴지 걸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기재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바꿀 의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필을 했는데 어떻게 어필을 했냐면은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 밸류업 할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 증시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크게 누리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증시에 환호하고 처음에 들어왔었던 거는 제2의 일본판 밸류업이 될 것 같다 해서 들어왔다가 사실 이제 당했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었는데 이번은 좀 진정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더해가지고 이제 10월 들어와서 9월부터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제 폭등을 했던 건 9월 말이죠. 그때 와가지고 가만히 보시면 오픈 AI의 샘 울트만이 처음에는 AI 버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문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발주를 브로드컴에다가도 엄청 큰 금액을 발주를 해버리고 또 오라클도 수주장고 보니까 오픈 AI 발주한 게 엄청 크게 나왔었고 또 한국 와가지고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붙잡아 놓고 자기가 웨이퍼 90만 장이 필요하네 어쩌네 하면서 100조 시장 어쩌고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참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양사 합쳐가지고 지금 연간 웨이퍼 투입량이 110만 장, 115만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90만 장을 쓰겠다고 하면은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아직 정식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LOI 수준 얘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보시면 또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저러고 다니지 했더니 손정희 회장이 또 돈을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뛰고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또 1,000억 불 돈 대주겠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이게 가만히
뒤를 연결해서 보시면은 스타게이트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국이 AI에서 이제 글로벌 선두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시했던 거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환 구조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시장 특히 AI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시장이 또 급등을 했느냐? AI 버블 뭐 AI 폭등하고 할 때 사실 국장에서 AI 관련된 주식들 해봤자 HBM인데 별로 안 움직였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실제 그렇게 좋아도 여기는 삼성이 들어오면 뭐 경쟁이 나올 거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뭐 HBM 뭐 마이크론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하이닉스가 독점이라고 해봤자 얘네들은 어차피 긴 시간 독점 못할 거고 이런 어떤 편견 같은 게 계속 작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실제 필드에서 보니까 이 HBM을 제작하는데 웨이퍼 투입량이 많아지니까 이 레거시 쪽으로 해가지고 투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캐파 증설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디램 쪽이란 낸드 쪽에서 이제 가격 급등이 특히 이제 그 AI가 그 연산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낸드 쪽 ESSD라든지 이런 쪽 쇼티지가 나오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중국에서 이 레거시 디램을 이제 잠식했던 CXMT라고 하는 회사가 DDR4 시장까지는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도 DDR5 하겠다 그러면서 DDR4 기기를 내려버리고 DDR5를 장착해가지고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와버리니까 DDR4 지네들이 장악했던 시장을 돌려놓으니까 여기가 쇼티지가 나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단종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일단 돌리면은 수익이 나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기사 보니까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공이 가격을 레거시 메모리 가격을 30%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레거시 드램이 정말 핫한 이제 아이템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AI 하면은 그냥 엔비디아 쳐다보고 있었고 또 TSMC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둘 다 갑 중에 갑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문제는 그 디램이 난리가 난 거죠. 이쪽은 우리가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온 거고. 근데 보시면은 사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작년까지는 1,000대 받았었어요. 네. 올해 갑자기 지금 급등을 한 거거든요. 목표 주가 갑자기 올라간 거고 그 효과를 지금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유독 강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럼 끝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앞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었던 게 AI 버블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버블의 뭐 지금 보면 요즘 외신이나 이런 거 외국계 리포트 보면 뭐 과열, 버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경험했던 버블은 지금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 버블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정도로 흥분해 있지는 않아요. 거의 뭐 광기에 막 빠져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물트만이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야 캐퍼 네. 증설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난리치냐고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재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하는 업체들 주로 이제 빅테크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돈이 말랐냐는 거죠 우선. 아니, 그런 건 돈이 아니죠. 마르지 네네. 않고 계속 돈을 벌고 있죠. 근데 과거 닷컴 버블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서로 투자 경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노출을 안 하면 자기네들이 경쟁에서 뒤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있는 대로 끌어다 써가지고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돈이 마르니까 일부 업체는 그거를 빌려가지고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업체는 외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가가지고 유료화 카드를 꺼내면서 유료화 카드를 꺼내는 회사들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진짜 유료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 돈이 다 넘치거든요.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쟁이 한참 붙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저커버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파벳 CEO가 한 말이 과잉 투자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과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빅테크가 너도 나도 AI 지금 참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가 개발하네 뭐하네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에 결국 몇 개가 살아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닷컴 열풍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지금 몇 개 살아남아 있냐는 거죠. 네,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전체 시장을 다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가져간다라는 게 결국 AI 영역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이 AI가 결국 가가지고 지금 검색 시장 장악할 거고 나중에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 장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빅테크라고 해도 그때 가면은 피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자체가 이제 합병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조가
열기가 뿜어져 있는 건 맞고 몇 년 뒤에 보면 과잉 투자일 거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평가받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블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아도 여전히 좀 갈 길은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그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버니까 이 결국에 판돈이 떨어져야 뭐 누구 하나가 떨어져 나갈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 초입이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이젠 경쟁이 뭐 과열이 돼가지고 난리 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국가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좀 버블을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풀어놔가지고 자기네 이제 미국채를 희석을 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저기 돈의 가치를 갖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고 또 AI 쪽에 돈이 마른다고 그러니까 중동 나라 가가지고 칩 팔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 자체를 영역을 계속 확장을 시켜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 정부하고 어떤 스타게이트만 놓고 봐도 약간 결합이 돼가지고 뭔가 AI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명분 하에서 뭔가 좀 버블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사실 이만큼 오르면 이거 고점이다라는 느낌을 막 이제 약간 본능적으로 받는데 사실 미국장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말도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아직 뭐랄까 고가권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수준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이 오늘 1,440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환율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20% 정도 올라 있는 환율이잖아요. 여전히. 네네. 그걸로 계산해 보면 또 그게 고점이냐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종합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환산하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아직 뭐 그런 얘기들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단 저도 좀 의외였었는데 방금 뭐 AI 버블 가능성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사실 여름만 해도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얘들 왜 이러지?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외사계 리포트 막 읽어보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까를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버블과 관련된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놓고 이제 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데가 뭐 자잘한 데도 있긴 한데 대만 쪽에 크게 봐서 세 군데밖에 없고 HBM은 뭐 사실상 세 군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쪽 쇼티지가 나게 되면은 단가가 갑자기 확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과잉 투자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쪽에서 어쨌든 오파를 어떤 식이든 간에 관여가 될 거고요. 오픈 AI에서 직접 HBM을 수급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관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물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업사이드는 적어도 내년까지 뭐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는 27년까지 쇼티지라고 하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비싸냐? 지금 삼성전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 추정 실적이죠. 그러니까 추정치 기준으로 PER이 18배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배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비싸냐 안 싸냐를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외사계에서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심지어 영업이익을 뭐 8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80조.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그런 데도 있고 90조 얘기하는데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로 계산을 해서 보면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원화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신고가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지점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일반 D램도 그렇고 지금 HBM도 그렇고 어쨌든 다 좋은 일밖에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구조로 봤을 때 뭐 나쁠 게 없네요. 경계를 저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리포트 나올 때마다 좀 꼼꼼히 보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내년 매출 추정을 얼마를 했고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오버해서 쓴 거 말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쓴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국장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 소위 말하는 대장
뭐 테마주랄까 뭐 이거는 지금 반도체인 거죠. 앞으로도 당분간 뭐 하반기도 계속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가 주도를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큰 상승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옆에 있는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셨으면은 조선주 갑자기 또 신고가 양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역시 오늘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또 신고가 나왔죠.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들어 누워 있었던 현대차가 또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단계씩은 레벨업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잠깐의 어떤 그 개별 종목장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너무 작은 회사들은 일단 수급상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외국인이 주도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는 상품 규정을 통해 가지고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그 요인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버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AI 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전히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쪽과 축이 맞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주가 상승폭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너무 작은 회사 이런 쪽보다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쪽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말은 결국에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 곳들이 그래도 관심 가질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형주, 초대형주라고 하는 사실 회사들이 그것도 뭐 그게 대형주 아니에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대형주라고 분류할 만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가총액이 뭐 너무 작은 뭐 회사들은 몇천억대 뭐 이런 거는 쳐다볼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과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가 가지고는 저는 반도체 당연히 될 거고, 좀 올랐지만은 저는 조선 역시 미국이 못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시장을 갖다 우리가 열어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시장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 뭐 트럼프가 전쟁 다 끝낸다고 그러는데 못 끝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양반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허세 허풍이 좀 있잖아요. 뻥카가 좀 세고 원래 네. 그쪽 하시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 러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거꾸로 이용당하는 느낌이 더 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미국이 어디를 지켜줘야 된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공짜로 지켜준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엔 나머지 국가에서는 당연히 방산 수요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AI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전력원이나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맥락으로 매칭되는 회사 그 업종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 여전히 개인보다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는 장인 거고, 그럼 반대로 개인들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데이터상으로도. 아직 뭐 이렇게 국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 높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거죠. 차분해요. 네. 시장이 3,900 갔으면 예전에 코로나 난리 나야 팬데믹 때 되는데. 갔었으면은 벌써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나는데 너무 차분해요. 그거 왜 다 그러냐? 미국가 있나? 그것도 좀 있을 거고요. 네. 한국 시장 질려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거 했다가 다 별로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한국 시장을. 네. 상법 개정한다고 뭐 어쩐다고 해도 그래 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학습 경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 증시의 서글픈 얘기긴 하지만은 증시 투자해 가지고 증시에서 돈 번 사람이 투자자들 가운데서 생각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것들이 여전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 80조까지 늘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신규 자금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올라갈 때 주식 팔아놓고 못 빠져나가는 거죠. 빠지면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그리고 나중 빠지면 다시 사야지 했는데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리니까 못 사고. 네, 그런 자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하니까 외국인들은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뭐 하루 정도 뭐 2억인가 3억 산 거 빼고 1조 5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또 개인들이 살고 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눌리면 사고 싶은데 안 눌리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소외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AI도 결국에 이제 버블이 오면 뭐 광기에 빠지듯이
똑같이 이 국장도 결국 버블이라는 개념까지 가려면 개인들의 어떤 그 광기가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네. 들어오면 상투 찍고 개인들이 항상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시각을 많이 네.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과거 이제 무모하게 투자하던 어떤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증시가 5천이 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버블이라는 거는 과거를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 소위 말해가지고 닷컴 열풍이 일어났었을 때 그 네.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 처음에 그 회사 상장되기 전에 그 지분팔로 막 그 증권사 돌아다니고 할 때 아무도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 얘기니까. 그 네. 잘 30년 전 살려고 얘기입니다. 그러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상장하자마자 그게 뭐 계속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슨 국제전화 그 당시 국제전화 하면 돈이 엄청 엄청 들었으니까 비쌌죠. 그거 인터넷으로 공짜로 한 대 해가지고 신기하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코스닥에 이제 버블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닷컴 열풍이 일어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해가지고 색안경 끼고 보다가 언제 마음이 바뀌었냐면 그걸 직접 시연을 해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진짜 놀랐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거 시연을 이게 직접 해주신 분이 한마디로 이제 너 이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 편승 못한 거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돈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지? 그랬더니 돈 버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이게 시장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돈 벌 방법은 생겨.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저도 이제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기술은 딱 100% 조금 넘게 수익 내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안 네. 들어갔는데 새로운 기술 100% 낸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거는 거의 몇천 프로가 아니라 뭐 한 100배 오르지 않았나요? 뭐 거의 그랬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마지막에 그 15만 원대에서 35만 원대 팔고 나왔는데 그때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주식을 회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닷컴이 묻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AI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는 AI하고 같이 묻어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게 크게 나오질 않았었는데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나중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오픈 AI가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쯤 되면 아마 난리가 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오히려 좀 조심스러울 때일 것 같고 그럴 때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돈이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말라 있는 상태도 아니고 돈이 계속 늘어나고 증익하고 있는 구간이고 네. 그다음에 AI 경쟁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뭐 크게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아직까지 크게 고민할 건 아니다. 다만 뭐 요즘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뭐 여기저기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문제들인데 사실 주가 올라갈 때 좀 가려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모르고 있다가 터지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사실 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그게 크게 문제가 터지기보다는 그건 제어돼 가면서 일단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버블을 꼭 뭐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결국에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걸 또 잘 이용을 해야 또 그것도 또 투자자들이 또 어느 정도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버블이라는 게 결국 가가지고 인류 문명을 바꿉니다. 이제 과거에 철도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철도도 그렇죠. 과잉 투자 나왔지만 결국 그게 물류를 혁신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도 그랬지만은 또 최근에 보면 닷컴 열풍도 사실은 그 난리가 나고 나서 살아남은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네, 그렇죠. 온라인 구매하고 뭐 이런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AI가 이제 열풍이 불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플러스가 될 건데 다만 그 버블에 편승을 해가지고 현혹이 돼가지고 취해 있다가 남들 다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가면 이제 그땐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조심은 해야 전체적인 걸 되지만. 경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반도체가 국장의 좀 주도주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주시면서 이제 조방원도 여전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트럼프가 뭐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지금 기반에 깔려 있는 건가요? 우선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선이나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 특화된 기술이 없었다면 아마 이번에 심하게 얻어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협박에 협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뭐 아쉬울 게 없으면 뭐 지분 달라고 하니까. 한국에다가도 그냥 관세 뭐 50% 네. 인도에 때린 것처럼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왜 원전하고 저는 이제 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첫 번째 원전은 AI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AI에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고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력 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전력 난을 해소하려면은 전력기기도 필요한데 전력기기는 또 중국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퇴출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외 국가 전력기기들이 부각이 된 거고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전력원과 관련된 건데 지금 여전히 그 그린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는 트럼프가 질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그 사람은 또 이제 화석연료 쪽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력원 관련해 가지고 밀고 있는 건 LNG하고 원자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버노바나 이런 회사들이 다 한다고 치는데 문제는 원전입니다. 원전이 미국이 그 1979년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원전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원전을 거의 이제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40년 가까운 40년 좀 안 됐죠. 그 시간 동안에 원전을 딱 2기를 지어봤거든요. 네.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2기를 지어봤다는 얘기는 밸류체인들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또 중간에 보시면은 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뭐 이러면서 원전을 다 또 기피하고 퇴출시키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원전 강국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리도 좀 위기를 겪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이라든지 또 이집트 원전 그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명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전 밸류체인이 가장 잘 구성이 돼 있고 남아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거기는 적성국으로 분리가 돼서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미국이 원전을 어느 정도의 진심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 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짓겠다고 그러고요. 이제 착공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기간으로 봐서는 대형 원전 짓게 되는데 한 7년에서 10년 걸리니까. 네, 착공만이라도.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착공하면 또 발은 못 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MR이라는 거 요즘 한참 핫한데 SMR하고 대형 원전 포함해가지고 300기를 짓겠다고 하거든요. 미국 내에다.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협업이 안 되면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뭐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시공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밸류체인들이 주로 이제 기자재 쪽이 다 독일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원전 퇴출시켜버리면서 그 밸류체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제작하는데 원전을 짓고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 1.5배 이상 걸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은 그 대륙이긴 한데 사실 메인 스트리트는 유럽하고 아시아잖아요. 모든 문화가 이제 문명이 그쪽에 있었으니까 모든 생활권이. 미국은 사실은 대륙이긴 한데 또 등치가 워낙 큰 데다가 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 딱 3개의 국가만 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물건을 수입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려면은 이쪽 대륙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뭐가 하냐면은 배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전투기 띄워가지고 뭐 유럽까지 날아가지고 뭐 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결국 가가지고는 군함이 필요한 거고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조선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1%. 연간으로 봤을 때 군함을 2척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이 지금 인수했지만은 그거 지금 그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돈 엄청 들여가지고 지금 개조 작업 들어가고 있고 또 도크 신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5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조선업 같이 좀 힘든 3D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일들은 빼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대세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사실 우리도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친환경 선박 뭐 이런 거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좀 숨통이 트인 셈인데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 능력도 없고 심지어 아까 원전은 설계 능력이라고 있다지만 이건 설계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조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군함 척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지금 94척 차이가 납니다.
합니다. 중국하고. 네. 이미 뒤져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2030년 가면은 140척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 한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몇 년 이렇게 질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함은 물론 일본도 만들어요. 근데 군함만 만들면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본 캐파 가지고는 또 택도 없어요. 어차피 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기를 쓰고 팔아대고 있는 건 LNG잖아요. 네. 근데 LNG도 또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LNG 캐리어 만들 수 있는 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에 줄 리는 없을 거고. 결국은 한국 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군함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걸리는 기간이요. 일본보다 1년 정도 앞서고요. 보통 뭐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거의 만드는 기간으로 보면은 절반. 네. 한 3년이면 만드는데 미국이나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7년에서 뭐 9년 이렇게 됩니다. 네. 한층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세월아 네월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조선을 한국 조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두 카드를 가지고 그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됐을 경우에 LNG 캐리어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만 1,000억 불 지금 계약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두상이지만 일본, 유럽연합 합치면 1조 달러입니다. 그거 실어 나르려면 배 필요하잖아요. 몇 척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군함만 하더라도 아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퇴역함이 늘어나니까 중국에는 이제 군함이 신조된 게 늘어나고 140척으로 벌어지는데 이거 최대한 좁히려고 그러면 몇 척이 필요할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장이 갑자기 확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장이 열리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는 친환경 선박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LNG 캐리어를 위시해가지고 20년 넘어가는 배들, 탱커라든지 또는 뭐 컨테이너선 네. 이게 지금 교체가 된 게 10%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세월아 네월아 한다고 해가지고 뭐 20년, 30년 끌고 갈 수 있냐? 못 끌고 가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주요 항구에서는 이미 페널티를 매겨요. 네. 입항세를 세게 매깁니다. 그 저기 오염원을 좀 많이 배출하는 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갖다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중국이랑 이 시장은 그 교체 시장은 어차피 경쟁을 하겠지만 미국이 USTR에서 또 입항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건 적어도 좀 비싸도 한국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LNG 캐리어는 당연히 한국 거 쓸 거고 미국 시장 거 다 한국 거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조선 사이클은 200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조선도 그러면은 일종의 그 HBM 이런 게 좀 LNG선 뭐 이런 군함 이런 거라면은 이제 일반 디램 뭐 이런 것들 시장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친환경으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네, 그쪽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에는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그냥 대량으로 캐파 증설을 해나가니까 우리도 될 줄 알고 네. 질렀는데 금융위기 빵 터지고 모든 발주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수주 경쟁이 붙으니까 설계 경험도 없는 그 FPSO 해양 플랜트 관련된 것들 자기네들이 계산한 원가에 5%도 붙여가지고 했는데 설계 경험도 없으니까 당연히 설계에서 틀어지고 만들다 틀어지고 뭐 하니까 이게 막 하나 적자가 뭐 조 단위로 나고 네. 막 망할 뻔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설 쉽게 안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만 얘기했는데요. 뭐 모로코, 인도, 사우디, 브라질 뭐 이런 쪽하고 해가지고 조선도 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 현지 조선소에다가 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건조하는데 그게 이제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술 제공하고 뭐 로열티를 받는 게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몇 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 기간만 운영하고 이제 딱 떼면은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캐파 네. 증설에 대한 리스크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사실 캐파 증설 리스크가 생각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하고 방사는 어쨌든 당장 막 실적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계산이 좀 되는데 원전은 사실 이게 워낙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사실상 좀 기대감만으로도 가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AI 버블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전 버블이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없어요. 네. 오라클도 그렇고 지금 뭐 SMR 이라고 하는 그 회사도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사실 매출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네.
그냥 계속해서 뭐 MOU를 맺고 뭐 이런 뭐 설계 승인 받고 이런 단계이긴 한데 근데 노이즈는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SMR의 그 상용화와 관련해 가지고 검증이 됐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 많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시기든 또는 연초에 아마 첫 발주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SMR로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우선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기존의 원전 부지를 갖다 이제 다시 재가동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빠르면 연내 아니면 연초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TVA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테네시강 쪽에 이제 전력 그 공급하는 회사하고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출자한 회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원전 SMR 관련된 거를 하는데 그쪽이 지금 맺은 걸 기준으로 하면 한 6기가, 5기가 정도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SMR 72메가와트짜리 78기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건 곧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등락도 좀 심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그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트럼프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OBBA법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축소하려고 그러고 원전을 푸시하고 있잖아요. 행정명령 통해 가지고 원전 뭐 짓는데 일정이라든지 모든 편의성 제공해주고 막 이러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힘 빠지기 전에는 어떤 식이든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희한한 거는 미국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은 이제 더 짓지 않기로 했었던 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정책이. 10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네. 안 졌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진 자주 나는 동네라 가지고 안 졌으면 좋겠는데 10개를 짓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원전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스웨덴 그 북유럽 쪽 그쪽에서도 원전 짓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력난. 그리고 그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의 안정성,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영국 은 이미 이제 승인이 났고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동유럽 우리가 이제 계약 앞둔 체코 아마 이제 또 불가리아도 곧 계약이 될 거예요. 우리랑 계약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미국이랑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계약이 될 건데 불가리아 그 외에 또 폴란드도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원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어떤 시기든 간에 원전 시장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밸류체인 다 가지고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으로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약간 기대감이 높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출렁출렁할 때 그럴 때 좀 매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대통령께서 방미하기 네. 직전에 그랬었죠. 그 노예 계약 얘기가 나왔었죠. 웨스팅하우스하고 50년 계약이 어쩌고 하면서 그죠. 그때 두산에너비티 주가 폭락해가지고 5만 원이 잠깐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기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력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고 전력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대만큼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어쨌든 SMR에 관심이 많고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진 상황에서라면은 그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요 핵심 부품 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시기든 간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그것도 한 20-30% 막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 뭐지? 뭐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그 2차 전지는 뭐 왜 오르는 건가요, 혹시? 우선 2차 전지 올라가는 거는 일단 우리 증시를 9월 이후를 보면요. 반도체 빼고 네. 나머지 시장이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반도체 빼고 나머지 시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방원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바이오도 들어가고 하는데 다 순환매식으로 한 번씩 움직였었어요. 근데 2차 전지만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그날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그 다음 날부터 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했더니 ESS에서 판매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판 것 같다, 자동차. 네. 그러니까 테슬라 밸류체인, 그 다음에 ESS 밸류체인 해가지고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막 2차 전지 급등했었죠. 뭐 에코프로 BM 네. 막 난리 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사실은 시장에서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찾아봤는데 제가 정리한 거는 그거예요. 우선 특징이 있어요. 그 전에 에코프로를 얘기하기 전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먼저 뛰었었어요. 네. 왜 먼저 뛰었냐면 중국의 음극재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관세를 세게 붙이니까 미국산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한 20-30% 쌌는데 관세를 100몇십 프로 붙여버리니까 거의 이제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극재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인데 이거 되게 좋아지겠는데.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제일 먼저 뛰었었어요. 걔만 혼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급등을 한 날이 아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왜 급등을 했냐면 아침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의 퀘벡주하고요, 브라질의 그 광산업체인 발레라는 회사가 황산니켈 계약 공동 그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핵심 광물에 들어가는 게 니켈, 그 다음에 리튬, 네. 그리고 흑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눈에 보이게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에코프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지분 투자하고 니켈을 좀 이렇게 재련한다고 그러나요? 이제 정제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직접 니켈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가 지난 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났었던 것도 거기서 일회성 이익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붙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유독 세게 붙였던 이유는 또 한 번 추정해 본 건데, 저는 공매도 잔량을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요. 네.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틀 전까지, 어제 제가 체크했으니까 어제가 수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네. 보면은 공매도 잔량이 200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면 쇼크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핵심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미 정부가 이걸 구체화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구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그 옆나라 일본에서 상사들이, 종합 상사들이 그 소위 말해서 자원 개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워런 버핏이 그 일본의 상사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핵심 광물과 관련이 돼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같이 해보게 돼서 제가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말고요,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 있는 걸 수급을 체크해서 보니까 한 종목이 보여서 그걸 조금 사다 말았는데 네. 올라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핵심 광물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거 유독 강한 거, 포스코 퓨처엠 강한 거, 포스코 네. 리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이쪽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전제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2차 전지 그 배터리 쪽이라기보다는 이게 광물 관련 테마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핵심 광물 하나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전지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ESS ESS, 그다음에 테슬라향 밸류체인인데요. 근데 ESS 지금 보면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ESS 형적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큰 회사, 그리고 또 그 테슬라향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ESS 같은 경우는 LG엔솔 기준으로 하면 올해보다 ESS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엔솔의 지금 밸류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ESS하고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나오려고 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핵심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뭐 테슬라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전기차가 갑자기 막 확 좋아지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테슬라 실적 나왔을 때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매출도 매출이지만 순이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받게 되는 정부 네. 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버린 거고, 실제로 보시면 테슬라 판매량은 늘었어요. 어쨌든
예상보다 어쨌든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었던 그 LNF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먼저 급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어쨌든 몇 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엔솔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LG엔솔 역시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ESS로도 들어가지만 테슬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G엔솔 그다음에 LNF. 그러면 여기하고 또 관련돼 있는 회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 또 LG화학이 들어가겠죠. LG화학은 물론 또 영국계 헤지펀드한테 공격을 또 받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던 회사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유독 강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앱 이런 것들 움직인 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 광물 관련된 그런 게 있는 곳이나 뭐 테슬라 관련된 곳들은 그래도 2차전지 주에서도 좀 괜찮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근데 이제 있네요. 테슬라 쪽에 이제 좋았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라 그러면 저는 ESS 플러스 핵심 관물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요즘 또 막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관세 협상 부분 그리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또 미국에 줘야 된다. 뭐 트럼프는 뭐 이미 뭐 확정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게 또 뭐 만약에 뭐 선불이다 이러면 뭐 환율이 또 급등한다 뭐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는데 요 리스크 아직 해결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지금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그 어저께 미국 CNN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네.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풀려야지만이 될 문제긴 한데 좀 고민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가 뭐 이제 떠드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거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3,500억을 줄 수 있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거 살짝 흘려진 게 보니까 뭐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가지고 뭐 해서 2천억 달러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트럼프는 8년이라고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나이로 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임기 내에 다 들어와라 뭐 이런 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뎌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갖다 줘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네. 지금 세대 분들 경험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과거 드라마에서나 보셨던 네. 그런 또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나 원전을 우리 무기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시간 끌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도 힘들어지고 답이 없어요.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속내를 어저껜가 미국에서 드러냈는데 이게 원전이 자기네 뭐 전력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무기예요, 무기. 그 이제 패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마냥 이렇게 이제 방치되고 뒤처져 가지고 세월아 내월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최대한 입맛에 맞게 구워 삶을 수는 있지만 그냥 너무 쉽게 내주고 그냥 덥석 계약하는 거는 우리한테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견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협상이 조금 뭐 틀어진다거나 해가지고 관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 이러면은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찬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서 뭐 이렇게 막 급락으로 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 같은 데다가 관세 50% 떼어 매긴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반도체 100% 관세 때릴 거야. 뭐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릴 거야. 바로 뒤집어질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못 때리거든요. 말만 물가가 그렇게 뭐 하고. 확 올라가는 거죠 뭐. 물가도 물가지만 그거 다 자기네들이 뒤집었어요. 아니 뭐 없는데 뭐 쇼티지 자기네들한테. 났다는데 지네가 무슨 관세 100%가 아니라 1000%를 때린다고 해도 네. 우리가 그걸 왜 부담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중국을 제끼려고 하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이제 트럼프 사인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껴놓고 나서 어디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그걸 거꾸로 또 보면. 없죠, 사실. 인도 있는데 인도가 뭐 말 잘 들어요? 지금 저 트럼프가 또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시면은 러시아산 석유 쓰지 마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모디가. 근데 적게 쓰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지가 물론 낫다는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인도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그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중국을 제껴놓고 나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인도를 제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세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도 말 안 듣는 한국의 의약품인데 CDMO가 됐든 CMO가 됐든 뭐 시밀러 제품들, 복제약들 이런 거 관세 때리면 누가 죽어납니까? 그거? 미국 시민들이 죽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기술에 우리가 또 강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쇼티지 나는 판이죠. 그 다음에 뭐 조선, 원전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을 거고 틀어진다 해서 미국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갖다가 너무 마냥 지금 트럼프가 이런 노이즈를 만들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미국의 필수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하도 눌려 있다가 이제 좀 튀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 뭐 파는 입장이지 미국에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 관세가 불안불안할수록 현대차가 또 계속 또 이제 이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눌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그 얘기 나오니까 현대차 3%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현대차는 그런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가 그 관세가 확정이 안 되면 불리한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 앞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현대차 그룹 주식이죠. 네. 꽤 오래 지금 장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 계속 배당 받으시면서 배당 나오면 그걸로 그 주식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님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 거기에 뭐 글로비스 뭐 모비스 심지어 ETF까지 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기아차 같은 거 사면 배당 수익률 한 5%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대차 공장 있잖아요, 조지아 공장. 네. 그 캐파 증설이 가능해요. 지난번에 그 개소식 할 때 그 유튜브 보시면은 막 그 전체 공장 전경이나 이거 나왔지만 엄청 크거든요. 네. 확장 가능하거든요. 정 안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 대수를 공장 증설해 가지고 늘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최근에 보면은 미국으로는 물량이 줄었는데 글로벌 판매는 늘고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현대차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사실 안 해요. 물론 이제 가장 심하게 가장 중심에 서 가지고 얻어맞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현대차만큼 포트폴리오를 갖춰놓고 재무 여력 있고 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다른 데들은 정말 뭐 주가가 뭐 3분의 1, 뭐 5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포르쉐 뭐 박살나 있고 막 그러던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는 도요타 정도고 네. 나머지는 사실 폭스바겐조차도 사실은 이제 재무 여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제품 포트폴리오로 봐서 전기차 또 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고 보면은 폭스바겐도 사실은 현대차보다는 우월하다고 얘기 못해요.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그럼 여전히 저평가인 거로 봐야 되겠죠? 저평가가 맞고요. 네. 저평가가 맞는데 이제 지금 관세의 논란의 중심에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익이 줄잖아요. 어쨌든 이익이 준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급등했던 거는 관세 협상 타결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타결되면은 3분기가 실적 바닥이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경쟁력도 좋아지고 이익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던 거고 저는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저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상법 개정하고 나면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대차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언젠가 반영이 되겠죠. 그게 언젠가냐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밸류 비교해보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옆나라 도요타가 PBR이 1배가 조금 안 될 거예요. 1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0.5. 그 다음에 GM하고 포드가 PER로 얘기하면은 한 8배, 9배 그 정도인데 저 도요타는 11배가 넘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는 물론 실적이 줄어들겠지만 최근에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봐도 5배 그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재무 여력으로 봤을 때나 그다음에 또 상법 개정된 것도 여러 있고. 가지 감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이 가격에 있을 이유가 뭐냐? 현대차는 원래 그래. 원래부터 주가 저평가됐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한국 시장은 원래 그랬어. 라고 한국 시장을 봐왔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2000에서 깔딱깔딱거리던 종합지수가 지금 3,900까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철강주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죠. 화학주도 네. 돌아서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업황도 조금 바닥에서 숨통이 터진 애도 있지만은요. 그쪽 PBR 한번 보십시오. 0.2, 0.3 뭐 이런 것들 좀 널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한국 증시가 재평가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평가를 받을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로봇 회사가요.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자동차 회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회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된 로봇 회사를 갖고 있는 데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나마 이제 좀 인정받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업체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양산을 위해서 공장 연케파 2만 대 정도 이제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계약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 왜 그러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배구조 개편하고 저는 역시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10대 그룹사 가운데 순환 출자가 안 된 유일한 그룹이 현대차입니다. 네. 그 마냥 그렇게 두겠냐는 거죠. 상법 개정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얘기하는 현 정부에서 네. 마냥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이익이 급격히 줄면 배당도 줄긴 하겠지만 일단 개런티했던 미니멈 배당이 10,000원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000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만약에 그 관세 제 기대대로 관세 협상 타결되면은 그 정도 숫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정부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장관, 있죠. 차관이 좀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된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배당을 늘려가지고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죠. 분리과세 되면은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배당을 통해서 얻는 돈이 훨씬 큰 돈도 많고 지금. 그리고 배당에서 가장 큰 수혜는 오너가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생각하기 좀 나름이에요. 불안하니까. 제 고객님들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20년도 4월부터 7월 사이 아마 그걸로 기억하는데 현대차 우선주를요. 네. 8만 원대에서 10만 원 밑까지 해가지고 주식을 다 사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빠진 게 1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배당을 받은 거 계산해도 60%가 넘어요. 그런데 그 배당 받은 걸 또 사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겠네요.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본주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교체했다가 다시 우선수로 간 분도 있고 본주를 그대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제가 본주 사드린 분도 수익률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오르기 전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네. 30%까지 나더라고요. 2만 원 초반에서 샀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기말 배당을 올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받은 배당이 기말 배당이 8,000원이었나? 그리고 분기 배당을 2,500원, 반기도 2,500원, 또 3분기 또 2,5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는 거죠, 저는요. 좀 잘 됐을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좀 빠지더라도 뭐 조금 더 사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폭락을 할 만한 그런 주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한국 포기하고 미국도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분위기를 간다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욕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글로벌 패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낙관론적인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관세 협상 될 것 같아라는 얘기 나오기 전주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팍 튀어가지고 살짝 근데 저 뭐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애초부터 긍정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 시장도 뭐 지금 좋은데 뭐 한국 시장도 꽤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 환율도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굳이 미국장을 안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이게 좀 환율이 좀 딜레마인데요. 일단 환율이 좀 딜레마긴 한데 이 환율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 좀 안 좋게 타결됐을 경우에는 조금 환율에 좀 부정적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줘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딜레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설마 하니 나라 뭐 거의 뭐 바닥 날 때까지 그렇게 할 리는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옆 나라 일본이 돈 푼다고 그러니까 엔화가 또 약세 보이는 바람에 또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놓고 얘기해서 그냥 주식 시장만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미국은 지금 AI 버블의 중심이기는 한데 AI가 끌고 가는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AI가 끌고 가는 그 베이스의 원전도 마찬가지로 AI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이제 AI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AI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AI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걸 단기간 내에 이제 받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네 만에 사실 좀 달러 인덱스는 100m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까지 동향은 사실 한국을 위시해가지고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봐선 또 내년에 연준의장 바뀌고 하는 걸 봐서는 금리는 낮출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후유증이 있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초강세를 마냥 뛰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간에 사실 보시면 지수로 보면은 사실은 4월 중순 이후부터 10월까지 큰 조정 없이 그냥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살짝 그 대주주 요건 이슈 때문에 흔들린 거 빼고는 그것도 또 심하게 흔들리지도 않았었잖아요.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지. 그러니까 언제고 조정을 받아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조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가격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AI 투자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된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추가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싼 거는 그래도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싼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법 개정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 폭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서 말씀하셨던 현대차 같은 것도 그렇고 여전히 싼 주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한국 쪽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님 그 아까 바이오나 뭐 의약품 관련해서도 관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출이 꽤 좋고 지금 아주 성장세가 높은 회사인데 이쪽은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 가지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밸류가 안 싸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은 조건이 딱 하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 네. 그게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중국이 배척이 되는 분위기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공장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시점부터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이제 과거 자료 보시면 최근 한 달 내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생보법이 통과되고 나서 통과 당일날은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보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배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수요는 어쨌든 글로벌로 봤을 때 기술력 그다음에
소위 자금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두루 갖추고 있는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스가 우선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은 당연히 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전후에서 지금 113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수혜는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좀 길게 봐서 한 수년 내로 보면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그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성장률이 높은 건 맞는데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있었다. 줬다. 그래서 주가가 싼 편이 아니었었다라는 걸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려 그럼 왔었습니다. 이제는 유리해진 거는 맞는 거죠?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갖다가 중국을 배제를 했었을 때 그 시장을 이제 나눠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스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 그 다음에 영업력,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술 이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추가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고 그 규모라든지 또는 어떤 수주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더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률 뭐 지수도 다 좋은데 이럴 때 항상 뭐 더 간다 할 때 조정 한번 오잖아요. 지금 아직 2달 정도 올해도 남았는데 이 2달 안에 뭐 어떤 뭐 조정의 요소라든지 어떤 그런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건 환율이죠. 환율이 갑자기 1,43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안 사고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관세도 부분들 있고. 그 부분도 좀 해결이 될 부분이 있고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저는 아까 이제 버블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분위기로 봐서는 버블 같아 보이진 않는데 아직은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뭐 거기에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가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한번 세게 조정을 받으면 한국 증시가 그 무시하고 치고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버블의 흔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뭐 나왔었던 사기 대출이라든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비은행권의 대출 문제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건 사실 나중에 가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노출되는 구조 하에서는 아직 크게 당장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는 좀 감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이미 그게 뭐냐면 이제 학자금 대출 부실 얘기도 좀 나왔었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얘기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왔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냥 덮어놓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보시면 대부분이 다 지역은행들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 손을 쓰는 게 소위 말해서 큰 은행들 네임드 있는 은행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건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 물론 그것 때문에 노이즈에서 흔들릴 수 있어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좀 단기적으로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막 조급해지는 분들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조정 올 때쯤 사는 게 맞다 정도의 포지션일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사라. 지금 분위기 뭐 나쁘지 않다. 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어떻게 좀 보세요?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포모, 조급함. 네. 조급함을 가지고 투자를 베팅을 하면 10중 8구 거의 고점에 물립니다. 왜냐하면 포모가 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모가 올 때는 좀 냉정하게 그 주가의 흐름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업황이 지금 이 과하게 올라가는 어떤 그림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은 내용이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그게 아닌데 과하다 싶으면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땡기는 거 보면은 막 계속 뻗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외면하고 있다가 이거 나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 나중에 마음이 들죠. 덮치잖아요. 그것만 좀 극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요번에 느꼈어요. 저 웬만해서는 사실 포모 잘 안 느끼는데 어떤 거에서 느끼신 거예요? 뭐 삼성 이제 반도체에서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는 거하고 하이닉스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갖고 있는 거 말고 이거 사야 되는데 갑자기 네.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는 척하고 더 올라버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대 중반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가격대가 미장도 그렇고 같이 밸류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고공권이냐 뭐 달러 환산도 해보고 과거 데이터 이제 점검해봤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다만 왜 비싸 보이냐?
5만 원에 있던 게 그냥 쉬지 않고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1차만 들어갈게요. 일단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물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날 그냥 또 바로 올라가고.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업황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시점에서는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99,900원 찍었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말씀드린 게 95,000원 이상에서는 난 못 사겠다. 일단 좀 기다려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9만 원 이상에서는 산 적이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좀 기다리면서 최소한 이 가격이 눈에 익을 때까지 주가가 옆으로 기든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아서 빠지든가 그럴 때 봐서 다시 판단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공유를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냥 내가 보면서 충동이 와서 사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느낌 올 때는 일단 덮어놓으시고 네. 주식을 보지 마세요. 그날은 보시는 순간 아마도 꼭대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만 좀 극복하실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막 데미지 입어가면서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 뭐 10만 원에 엄청 많이 걸어놨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뭐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건다고 거기다 뭔가 그 기념비적인 금액대. 근데 뭐 10만 원에 팔고 나 10만 원에 팔았다 이걸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종목들 피크 찍을 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포모가 확연히 보여요.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싸게 사가지고 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가 폭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때가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 찍을 때 그렇게 마지막에 피크 찍을 때 보면은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쫙 빠져요. 빠져버리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오버슈팅 나왔다가 이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못 참고 근데 또 보면은 시장에서 설이 계속 돌아요. 적정 주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회사 한 30만 원이면 온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20만 원대 중반 되니까 50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도 30만 원만 되면 팔겠다고 했는데 50만 원 얘기하는 걸 저만 듣겠어요? 본인들도 다 듣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곧 3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면 팔겠습니다 했더니 50만 원 간다던데 안 팔면 안 돼? 그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가 3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정적 걸리면서 나중에 거래되게 됐을 때 30만 원 밑으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결국에 이게 참 그 감정과 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크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저기 사실은 이 주식 투자할 때 근데 사실 그 생각 잘 해보시면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그냥 막 그 충동에 의해 가지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덮어놓고 사놓고 나서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진짜로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동산도 보시면은 투자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지역 같은데 가가지고 답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지. 갑자기 어디가 핫하대더라 그러면은 또 핫할 때 그 핫한 데를 사는 게 아니라 또 핫할 땐 못 사고 또 이제 그 주변으로 좀 확산될 때 끝물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렇게 크게 물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오늘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지금 핫한 거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반대로 지금 뭐 이렇게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 좋고 괜찮은데 좀 눌려 있는 거 그런 거를 사실 사야 뭐 2배도 벌고 3배도 벌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맹지를 사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네. 주식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맨날 돈 없어가지고 증자하고 뭐 이런데 그냥 싸다. 누가 뭐 카드라. 잠깐 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기획 부동산처럼 잠깐 이렇게 붕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살짝 먹고 나오려고. 네, 이렇게 그런 하면 안 되죠. 것들은 사실 투자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시고 좀 정석적으로 지금은 접근하셔도 괜찮으니까 정석대로 대응을 하시되 우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싶습니다. 또 외국인 기관들 장이다 보니까 또 대형주 위주로 또 보라는 얘기도 아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